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북 청도군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철로 점검 작업에 나선 근로자들을 덮쳐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내란 공모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재소환한 가운데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안전보장을 약속받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영토 문제를 단판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이은 폭염과 폭우로 농산물 소매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배추 한 포기는 7,000원, 계란 한 판은 8,000원을 넘어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또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엔 공기업이 관리하는 철로 주변에서 열차에 치여 근로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비가 온 뒤 선로 주변 구조물 점검을 위해 걸어서 이동하던 중 변을 당했습니다. 이번 사고도 관리와 감독 소홀에 따른 인재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헬멧을 쓴 작업자 7명이 선로 옆으로 걸어갑니다. 30분쯤 뒤 소방대원들이 같은 방향으로 황급히 이동합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경북 청도군 남성현역 2.5km 부근 경부선 철로 주변에서 작업자 7명이 무궁화호 열차에 치였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졌고 5명이 크고 작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무궁화호 열차에도 승객 89명이 타고 있었는데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고를 당한 작업자 가운데 6명은 구조물 안전점검 업체 소속이고 1명은 코레일 직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최근 폭우로 생긴 비탈면 구조물 피해를 점검하기 위해 선로를 따라 이동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통상적으로 작업자들이 이동할 때는 철길이 아닌 철도 궤도를 만들기 위해 다져놓은 철길 옆을 따라 이동하게 돼 있지만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자갈 도상을 밟고 지나간 걸로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고 날 일이 없습니다. 코레일과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소속 회사와 작업 책임자가 안전 조치를 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리포트에서 보신 대로 현장에는 코레일 직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열차가 오는 걸 몰랐는지 의문이 많이 남습니다. 소음이 적은 정기식 열차였던 점도 있지만 안전관리가 소홀한 인재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승훈 기자가 사고 상황을 재구성했습니다. 코레일 직원 1명을 포함한 작업자 7명은 철길을 따라 하행선 방향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동대구에서 진주로 이동 중이던 열차를 등지고 걸어가다 참변을 당한 겁니다. 열차의 접근을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전기동력 분산식 열차여서 소음도 크지 않았습니다. 기차가 전기차라 가지고 소리가 별로 안 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피해자분들이 인지를 잘 하지 못했나 하는. 문제는 작업자들이 열차가 들어오는 것을 알려주는 열차 감지 앱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 앱이 울리지 않았거나 울렸는데도 확인하지 못하는 등 안전관리가 소홀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사고 전 구간이 곡선이어서 기관사 역시 작업자들이 철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늦게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작업자가 철로에 들어가려면 역장의 승인을 받고 이동해야 하는데 코레일은 이 부분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어나선 안 될 후진적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며 강력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초기 대응팀을 급파해 사고 원인 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노동당국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역시 인재인 사고는 또 있었습니다. 지난 2월 세종안성 고속도로 공사 현장 붕괴 사고 기억하시죠?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하도급 업체가 옆으로 쓰러지는 걸 막는 스크류잭이라는 시설을 임의로 뺀 걸로 드러났습니다. 시공사는 이조차 몰랐는데 관리 소홀로 영업정지 처분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리 상판에 깔았던 거더는 무너졌고
인양 설치 장비인 런처만 교각 위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2월 고속도로 교량공사 현장에서 설치 중이던 상판이 무너져 내려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6개월간의 조사 끝에 사고 원인을 발표하며 당시 상황을 재현한 시뮬레이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거더가 쓰러지는 걸 막는 스크류잭을 철거하면 안 되는데도 임의로 제거한 뒤 런처를 후방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러자 구조물의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횡하중의 영향으로 거더가 기울더니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스크류잭 120개 중 72개를 작업 편의를 위해 뺀 걸로 나타났는데 이게 결정적인 원인이었던 걸로 사조위는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시공사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고 발주청인 한국도로공사도 이런 내용이 담긴 안전관리 계획서를 그대로 승인했습니다. CCTV 영상에 스크류잭이 제거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현대 엔지니어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부실하였다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업 일지에 적힌 운전자가 현장을 이탈하는 등 전반적인 관리 감독도 부실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시공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까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시공사 측은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뒤 회사 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와 시스템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특검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내란 특검팀이 오늘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다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가담과 방조 정황, 그리고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 혐의가 핵심입니다. 내란 특검 사무실로 가보겠습니다. 박은채 기자, 한 전 총리에 대한 조사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오늘 한덕수 전 총리는 오전 9시 25분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위치한 이곳 서울 고등검찰청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본격적인 조사는 10시쯤부터 시작돼 휴식 시간과 식사 시간을 제외하면 6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계엄 문건 챙기는 장면 CCTV 검색하는 보도에 대해 어떤 입장이신가요? 고생 많으십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계엄에 가담했고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해 위증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헌재에선 한 전 총리가 계엄을 인지했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탄핵 소추를 기각했지만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객관적 증거들이 발견돼 그때와 지금 상황이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동의할 경우 심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 진행 여부는 밤 9시쯤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계엄 국무회의 2인자였던 한 전 총리 조사가 끝나는 대로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 수순을 밟을 걸로 보입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한 전 총리와 계엄 문건을 함께 봤다고 지목됐는데 결국 조금 전 재판에 넘겨졌다고요. 네, 특검팀은 구속 상태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오늘 오후 재판에 넘겼습니다. 금일 오후 5시 16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위증죄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경찰, 소방 지휘 권한을 갖고 있는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을 우두머리로 하는 국헌문란 폭독에 가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탄핵 심판 절차에서 비상계엄의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국민 염원을 무시하고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위증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에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알았지만 반대 의사를 관철시키지 못하고로 설명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1일 구속 이후에도 관련 혐의 대부분을 부인해 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조은석 특검팀 사무실에서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특검뿐만 아니라 국방부도 비상계엄과 관련해 자체 조사에 나섭니다. 당일 현장에 출동했거나 관여한 부대의 임무와 역할 등을 파악하기로 한 겁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지휘관들에 대한 징계나 처벌 등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 내용은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된 병력은 1,500명 규모입니다. 대테러 작전을 맡는 707 특수임무단을 비롯해 특전사 공수여단, 국군 정보사령부 요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707 부대원들은 모두
피해자입니다. 전 김영현 국방장관에게 이용당한 가장 안타까운 피해자입니다.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국방부가 비상계엄 당일 현장에 출동했거나 관여한 부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합니다. 해당 부대를 방문해 기록을 확인하거나 관계자 진술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인원 등도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군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이뤄질 거란 관측입니다. 국방부와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오직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데에만 전념을 하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날 것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자체적인 징계나 처벌 등이 뒤따를 전망입니다. 군 당국은 이와 별도로 계엄 지시에 소극적으로 임한 장병들에 대한 포상도 별도로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구속 후 2차까지 소환됐던 김건희 여사가 내일은 건강상의 이유로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특검팀은 다음 날인 21일 다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청탁 의혹을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 내용은 이혁재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내일 오전 10시 구속 이후 세 번째 조사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는 건강이 좋지 않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직접 써서 서울 남부구치소에 제출했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김 여사 측은 김 여사가 식사를 잘 하지 못하고 혈압이 낮다며 불출석 사유서 제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하루 시간을 더 주고 모레로 소환을 재통보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상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건진법사 청탁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일 전망입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 2차 조사에서 공천 개입 의혹 조사를 마무리하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였습니다. 특검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건진법사 청탁 의혹 수사의 속도를 높였습니다. 적용 죄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죄 및 정치자금법 위반죄입니다. 전 씨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받아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하며 통일교 관련 청탁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과거 검찰이 전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전례가 있는 만큼 특검팀이 전 씨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이처럼 구속 갈래길에선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련해선 검찰이 지난해 말 압수수색하며 억대의 이른바 관봉권 현금 뭉치를 찾아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추적의 단서가 될 수 있는 이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잃어버렸습니다.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정성호 법무장관이 감찰 지시를 내렸습니다. 최희지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건진법사 사건을 수사 중이던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전성배 씨의 은신처를 압수수색합니다. 검찰은 이곳에서 1억 6,500만 원 현금 다발을 발견했고 그중 5천만 원이 관봉권이었습니다. 관봉권은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새 지폐입니다. 이 때문에 띠지와 스티커로 봉인돼 지폐 검수 날짜와 담당자 등의 정보가 부착돼 있어 현금 흐름 추적이 쉽습니다. 뇌물 수사의 가장 기본이에요, 검찰에서. 저걸로 많이 밝혀내고 있거든요. 하지만 검찰은 지금까지도 출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사 중 해당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지난 4월 말 관봉권 띠지 등 분실을 인지했지만 감찰도 진행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며 직접 감찰 지시를 내렸습니다. 검찰이 필요한 감찰을 하지 않을 때 법무부가 직권으로 감찰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정부 규정에 따른 절차로 풀이됩니다. 정 장관은 사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진상 파악과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감찰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재해병 순직과 관련해 최근 특검 조사를 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이 진술 거부만 400여 차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백을 주장하면서 진술은 거부한 겁니다. 그러자 특검이 부적절한 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지난 2023년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장병들에게 무리한 수색 지시를 내려 최해병을 죽음으로 몰고 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해오다 해병 특검이 출범하자 사건을 신속히 수사해 실체를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최근에는 자신의 피의자 신문조서 전문까지 공개하며 무고함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임 전 사단장은 지난 7일과 11일 두 차례 진행된 조사에서 특검팀의 500여 차례 질문에 모두 398회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이 중 진술 거부하겠습니다가 244회, 진술하지 않겠습니다가 154회였습니다. 특검팀이 신속한 처분을 희망한다면서도 진술 거부로 일관하는 건 부적절한 태도라고 지적하자 임 전 사단장은 진술 강요로 느껴진다고 반박했습니다. 헌법과 또 형사소송법에 명시되어 있는 제 권한을 행사했을 뿐입니다. 질문과 답변의 행간의 의미와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조서를 대중에 공개한 걸 두고 심각한 수사방해라고 생각한다며 이에 대한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진술 거부로 일관하는 임 전 사단장 대신 휘하 지휘관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입증에 주력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자 강훈식 비서실장은 더 분발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실장은 특정 인물이 대통령실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엔 그런 일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강 실장은 모두 발언에서 지금도 76일 동안 인수위 활동 중이란 마음으로 대통령실을 끌고 가고 있다면서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에 어려웠던 솔직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강 실장이 가장 심각한 인식을 드러낸 건 경제 문제였습니다. 강 실장은 전 정부에서 내수 경제가 망가졌다며 왜 건전재정의 도구마에 빠져 감세 정책만 고집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대통령 지지율 하락 흐름에 대해선 더 분발에 다잡는 계기로 삼겠다며 겸허히 수용했습니다. 최근 이 대통령 지지율은 이춘석 의원 주식 투자 논란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 논란 등이 불거진 과정에서 2주 동안 12%포인트 이상 하락했습니다. 특정 인물이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는 인사위원장은 대통령실 비서실장이라면서 측근이나 실세 인사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강 실장은 청와대 이전 시점에 대해선 구체적인 시점을 정한 건 아니지만 올해 안에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네, 그렇다면 정부 여당을 견제할 제1야당 국민의힘 상황은 어떨까요? 야당으로 전락한 지 석 달이 다 돼가지만 아직도 계엄과 탄핵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조금 전 당대표 후보 4명이 마지막 TV토론회에서 맞붙었는데 지난 토론회 재방송이나 다름없었다는 지적입니다. 조희로 기자가 주요 장면 모았습니다. 사흘 앞으로 다가온 전당대회 전 마지막 TV토론회에서 후보자들은 서로 하트를 주고받으며 화기애애하게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본격 토론이 시작되자 탄핵과 한국사 강사 전환기 씨 이슈 등을 두고 정면 충돌하며 분위기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다른 정치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이 나서서 탄핵에 찬성하는 것은 옳지 않았다고 하는 그 입장에는 저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전환길 씨가 후보님 농성장에 찾아와서 나는 장동혁 후보만 지지한 것은 아니라고 말을 뒤집었습니다. 대선 후보를 지내신 분인데 그 앞에서 너무 무례한 행동 아니었습니까? 윤핵인 이슈도 어김없이 등장해 지난한 공방이 반복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자꾸 너무 지나치게 하시는데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지 윤주주의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조경태 의원이 말씀하시면 저는 그건 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조경태 후보님도 국민의힘의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 조경태 후보도 그러면 사퇴를 하시지 왜 안 하십니까?
압도적 일강이 보이지 않는다는 분석 속에 국민의힘은 내일과 모레 이틀간 당원 선거인단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안철수, 조경태 후보의 단일화가 무산되는 가운데 만약 과반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상위 1, 2위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진행한 뒤 오는 26일 최종 당대표를 선출합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예, 오늘 정치톡톡은 정치부 전정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정 기자, 바로 첫 번째 키워드로 가볼까요? 예, 불국사관 정청래인데 정 대표가 얼마 전에 조계종 또 태고종을 찾았는데 또 절에 간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불교계의 조언을 듣는 자리였다면 오늘은 다른 목적도 있었습니다. 불국사에 또 영부인들께서 오신다고 하니 우리의 역사 또 우리의 불교 문화를 흠뻑 함양하고 돌아가셔서 대한민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데 그러니까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현장 점검차 불국사를 방문한 겁니다. 정 대표는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비상계엄 내란 이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회복됐다는 것을 세계에 알리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정 대표의 근데 불교계 방문을 주목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한때 이 불교계와 껄끄러운 사이였는데 오늘 환담 자리에서는 분위기가 괜찮았나요? 네, 과거 정 대표는 사찰의 입장료를 통행세라고 부르고 봉이 김선달에 비유하면서 불교계의 반발을 샀었죠. 예. 대표 취임 이후 불교계 지도자를 잇따라 예방하며 불심 잡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오늘도 화기애애했습니다. 고향 사람 만난 것 같아. 더군다나 저번에 탄핵 전국 때 하도 텔레비전 만나서 동네 사람 만나는 것 같아요. 이 영상만 보면 어쨌든 이 정 대표의 불심 잡기는 성공한 것 같네요. 네. 네, 다음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서초동 사저 가압류인데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모습이 보이는 걸로 봐서 이 윤 전 대통령의 집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 가압류를 신청한 거죠? 네, 바로 시민들인데요.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민 12,000여 명이 어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불법 비상계엄의 실질적 동기가 되었던 김건희 리스크, 그 특검을 덮기 위해서 이것이 진행이 되었다고 윤석열과 함께 김건희 공동 피고 소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이 오늘은 서초동 사저에 대한 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한 겁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이 사저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되는 건가요? 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은폐하거나 매각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압류하는 처분인데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위자료에 대한 배상 책임을 피할 가능성에 대비해 가압류를 신청한 겁니다. 법원이 가압류 신청을 받아준다면 윤 전 대통령 마음대로 처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예, 관련 처분 내용도 결과도 지켜봐야겠네요. 마지막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방한인데 누군가 한국에 오나 보죠? 네, 맞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이자 빌 게이츠 재단 이사장인 빌 게이츠가 3년 만에 한국을 다시 찾는데요. 게이츠 이사장은 김민석 총리를 만날 예정입니다. 빌 게이츠 회장이 국제 보건에서도 중요한 어떤 지분이 있고, 그리고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그런 것을 통해서 더 협력하고 싶다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예, 우리 정부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인 것 같네요. 그런데 3년 만에 한국에 오는데 김민석 국무총리만 만나고 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당장 알려진 일정만도 적지 않은데요. 모레 국회를 찾아 간담회를 하고요. 한 방송사의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빌 게이츠가 3년 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났었는데요. 이번 방한 중 이재명 대통령을 예방할지도 주목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전정인 기자였습니다. 하마터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나 주민 170여 명이 급하게 대피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40대 남성이 방화를 주장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최하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깊은 밤 아파트 창문에서 시뻘건 불길과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피어오릅니다. 집안은 완전히 불에 타 잿더미가 됐습니다. 어젯밤 11시 10분쯤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 11층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못하는데 좀 뻥뻥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나왔더니 막 불이 이제 그거를 본 거죠. 연기가 그냥 까만 게 많으면서 불이 막 올라간 것까지. 주민 약 170명이 긴급 대피하고 3명은 연기를 흡입해 치료를 받았는데 화재 진압 과정에서 20대 소방관이 발목을 다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아파트에 사는 40대 남성 A씨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옷장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불길이 처음 시작된 장소는 A씨의 집인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아파트 외벽에는 화재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다른 사람이 불을 질렀다며 진술을 번복하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실화 혐의로 임의 동행한 뒤 선망 증세를 보인다고 판단하고 응급 입원 조치했습니다. 경찰은 추후 현장 감식 등을 통해 방화등 가능성과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MBN 뉴스 최하원입니다. 지난 4월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일면식도 없던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 기억하십니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도심에서 이유 없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야기했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황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자복을 입은 남성이 어슬렁거리며 담배를 피웁니다. 잠시 뒤 남성 주위로 경찰들이 하나둘 몰려들고 남성을 제압합니다. 지난 4월 서울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일면식도 없던 60대 여성을 살해하고 직원까지 다치게 한 33살 김성진입니다. 범행 뒤 김성진은 마트 CCTV를 보며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 인증 자세를 취했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이코패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와 유족들께 할 말 없습니까? 범행 왜 한 겁니까? 진술은 내받고. 1심 법원은 김성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재범의 위험이 있다며 3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면서도 사형은 극히 예외적 형벌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황찬민입니다. 오늘 새벽 고속도로 갓길에 세워진 대형 화물차를 들이받은 40대 운전자가 너무나도 안타깝게 사망했습니다. 사고 원인을 확인했더니 앞에 세워져 있던 화물차에서 쏟아진 플라스틱 알갱이 위를 뒤따르던 승용차가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속도로 갓길에 화물차가 깜빡이를 켜고 정차해 있습니다. 1차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갑자기 방향을 틀더니 화물차를 들이받습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찌그러진 승용차 안에는 운전자가 갇힌 상황. 하나씩 뜯어내야겠는데요. 소방대원들이 운전자를 어렵게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사고가 난 건 오늘 새벽 5시 40분쯤. 화물차에 실려있던 쌀알 만한 플라스틱 알갱이가 1차로에 깔린 건데 승용차가 이를 피하지 못한 겁니다. 25톤짜리 화물차에는 플라스틱 알갱이를 담은 마대자루가 한가득 쌓여 있었는데 이 중 하나가 고속도로에 떨어졌습니다. 플라스틱 원재료 그 재료가 장구수처럼 잔잔한 거이기 때문에 그러진 않는데 그게 이제 눈처럼 미끌리듯이 미끄러진 것 같습니다. 과적을 한 건 아니지만 제대로 짐을 묶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박도 잘했는데 그게 국도 오면서 좀 틀어졌는가 그게 빠졌던 것 같아요. 밤에 어두우니까 안 보여서 백밀러로 보면 뭔 이상이 있었으면 제가 쳤을 건데.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를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올해 우리나라로 향하는 태풍이 단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제12호 태풍 밍밍이 될 걸로 예상됐는데 오늘 오전에 성장을 멈췄습니다. 더위를 식히긴커녕 수증기만 잔뜩 공급해 이번 주 찜통더위가 계속될 예정입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푸른 고추밭 위로 강렬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열화상으로 살펴보니 고추밭 바깥보다 내부에 더 많은 열기가 드러납니다. 복사열의 지표면이 달궈지면서 저층의 공기 역시 끌어올랐습니다.
지난달 고추밭의 평균 기온을 측정해 봤더니 지상 150cm 지점보다 지상 50cm 지점의 기온이 1.8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숙여서 작업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늘로 이동하셔서 수시로 휴식을 취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어제까지 발생한 온열 질환자만 3,705명으로 지난해 전체를 넘어섰습니다. 이중 고기압이 상공을 덮은 가운데 남쪽에서 수증기까지 공급되고 있어 최악의 더위를 만들어내고 있어서입니다. 여름철 한 달에 한두 번씩은 한반도를 향하며 더위를 식히던 태풍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12호 태풍 링링으로 발달해 북진할 것으로 예상됐던 열대저압부는 그대로 열대저압부로 남아 습기만 보내고 있습니다. 온난다 습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전국적으로 체감온도가 높아 무덥겠고 도심과 해안가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습한 공기가 강하게 상승하면서 내일 전국적으로 소나기가 예보돼 있지만 최대 20mm 수준이라서 더위를 식히기엔 역부족입니다. 전국적으로 33도 안팎의 더위는 이번 주 계속돼 절기상 처서인 주말에도 폭염은 꺾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강원 동해안 지역도 비다운 비가 오지 않아 가뭄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강릉 지역 식수원인 오봉저수지는 머지않아 바닥을 드러낼 위기에 처했습니다. 강릉시가 처음으로 무기한 제한급수를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장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원 공중화장실 문이 잠겼습니다. 문에는 가뭄으로 인한 조치라고 적혀 있습니다. 공원 수도꼭지 손잡이는 아예 뽑아놨습니다. 강릉시의 공중화장실입니다. 이렇게 수돗물을 끝까지 틀어도 물은 졸졸 흘러나옵니다. 한꺼번에 모아서 해야 되니까 전부 다 동참해야 되니까 빨리 비 왔으면 좋겠어요. 기후지수도 지냈으면 좋겠어요. 카페와 식당에서는 정수기 물 대신 생수를 씁니다. 그리고 손해가 보더라도 한 오후 5시까지 이렇게 영업하는 걸로 할 겁니다. 마시는 물은 다 생수로 할 거고요. 공공수영장과 공중화장실은 문을 닫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 넘게 이런 식으로 물을 아껴 쓰고 있지만 식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21.8%, 역대 최저치입니다. 벌써 2달 넘게 비다운 비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강릉시는 결국 수도 공급 밸브를 절반 잠그기로 했습니다. 제한급수를 선언한 겁니다. 하루 35,000톤 정도 수돗물 공급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줄여도 한 달 버티는 게 한계입니다. 한 10만 병 이상은 지금 확보하고 있고요. 완전 고갈됐을 때를 가정한다면 생수에 대안이 없지 않겠습니다. 강릉시가 남대천 대형관정 개발을 단기 대책으로 내놨지만 그 물은 내년에나 쓸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앞으로 적어도 열흘은 강릉에 비 소식이 없다고 예보했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그럼 역대급 더위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시원한 수돗물이라도 틀어서 등목을 하면 좀 나을 텐데요. 그런데 역대급 폭염이 길어지면서 이젠 수돗물마저도 뜨거워져 그야말로 믿을 구석이 하나 더 사라졌다고 합니다. 정치훈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폭염경보가 내려진 전라남도 장흥의 한 마을입니다. 무더위 속 집안도 더운데 수도꼭지를 틀고 수돗물 온도를 쟀더니 30도가 넘습니다. 바깥에 있는 수도가도 마찬가지 30도를 넘겼습니다. 샤워를 하거나 이럴 때는 시원함을 느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더위를 식히고. 근데 샤워를 하고 나도 그런 시원한 감이 없으니까. 인근 마을도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처럼 실내에서 한참 동안 수돗물을 틀어놓아도 미지근한 물이 흘러나옵니다. 무더위 속에서 일하고 온 사람들에게 유일한 낙이던 찬물 샤워마저 사라진 겁니다. 안 좋지. 여름에 더우니까 물이 시원하면 좋은데 이렇게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그럴 때 그냥 뜨뜻한 게 안 좋지요. 최근 장흥군에서만 8곳에서 수돗물 온도가 30도를 뚫었는데 최고 34도까지 기록됐습니다. 마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장흥댐의 온도는 12도로 냉수 수준입니다. 장흥읍 내 상수도를 공급하는 배수지에선 18.4도. 다시 수도관로를 따라 마을까지 오면서 30도를 넘겼습니다. 연이은 폭염에
땅속에 깔려있던 배관이 뜨거워진 겁니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배관 길이가 긴 농촌 지역에서 뜨거운 물, 수돗물 민원은 더 심각합니다. 다만 일명 뜨거운 수돗물 현상이 수도관의 설비나 수질에는 영향이 없다고 물당국은 설명합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이 꺾이지 않는 폭염으로 밥상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생산량이 줄며 배추 한 포기에 7,000원, 계란도 한 판에 8,000원까지 올랐습니다. 라면에 계란도 넣기 어려운 물가는 좀처럼 회복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홍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종시의 한 대형마트 배추 코너. 속이 덜 찬 알배기와 작은 쌈배추인데도 가격이 4,500원에 육박합니다. 6,850원인 고랭지 배추값은 그나마 마트 자체 행사로 일주일 동안만 5,000원대로 낮아졌지만 그래도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곳에선 할인된 가격에 배추를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난달 평균 가격보다는 840원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더위에 올여름 고랭지 배추 생산은 크게 줄어 배추 한 포기 평균 가격이 7,000원으로 한 달 만에 52%나 뛰었습니다. 알을 낳는 닭이 더위와 습도에 취약해 생산이 줄어든 계란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30개 일반 계란 한 판이 8,000원, 동물복지 유정란도 15개짜리가 9,000원대입니다.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높아진 밥상 물가에 소비자들은 부담입니다. 많이 올라도 아이들 먹여야 되니까 장을 봐야 되는 입장인데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날이 서늘해지기 전까진 신선식품 가격의 고공행진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기상제가 오지 않는 이상은 좀 상황이 나아질 거고, 근데 양계장 같은 경우에도 기온이 좀 내려가면은 상황은 나아질 거라고 좀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는 다만 배추는 최근 고랭지 배추 생산지의 기온이 내려가며 출하량이 늘고 있어 2, 3주 뒤엔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3년 6개월을 끌어온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될지 중대 기로에 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그리고 EU 정상들은 백악관에서 만나 우크라이나의 안보 보장을 약속했습니다. 가장 민감한 러시아의 영토를 넘기는 문제는 푸틴 대통령과 직접 담판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먼저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회담의 성과는 안보 보장 약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이 최전선 방어선 역할을 하고 미국도 유럽 주요국들과 함께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hey are first line of defense because they're there. They're Europe, but we're going to help them out also. We'll be involved. 다만 미군의 우크라이나 주둔에 대해서는 가능성만 열어둔 채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지원은 무기 제공과 군사 정보, 외교적 보장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에 따라 비전투 병력이 의회 승인 없이 키이우 등 후방에 상징적으로 파견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роблять чіткий сигнал, що вони будуть серед країн, які будуть допомагати, координувати, а також будуть учасниками гарантій безпеки для України. 영토 문제는 여전히 뇌관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직접 대면해 영토 문제를 풀겠다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40분간 통화한 뒤 푸틴 젤렌스키 양자회담과 자신을 포함한 3자 회담을 추진하겠다고 판을 깔았습니다. 다만 푸틴 대통령이 회담에 응할지 불확실하고 과거처럼 시간 끌기 전략으로 이용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에도 민감한 영토 문제는 해법이 쉽지 않아 평화로 가는 여정은 여전히 험난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6개월 만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맞이하는 백악관의 분위기는 확 바뀌었습니다. 군복을 벗고 정장을 입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이젠 멋지다는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달라진 회담 분위기 김태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고 차에서 내립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마음에 든다는 듯 어깨동무를 합니다.
두 정상의 만남은 시작부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We love them. We love them. 지난 2월과 같은 장소, 같은 사람이 마주 앉았지만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군복 차림을 공개 면박줬던 친트럼프 성향의 기자는 이번에는 칭찬 세례를 이어갔습니다. Why don't you wear a suit? You're the highest level in this country's office, and you refuse to wear a suit. Just want to see if you do you own a suit? You look fabulous in that suit. I said the same thing. Yeah, you look good. I said the same thing. Yeah, looks good on I you. said the one that attacked you last time. See, now he said, I remember that. 젤렌스키 대통령도 민감한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And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efforts, personal efforts to stop killings and stop this war. Thank you. 자신의 아내가 멜라니아 여사에게 쓴 서한을 직접 건네자 회담장 분위기는 더욱 훈훈해졌습니다. First lady of Ukraine. She gave the letter. It's not to you, to your wife. 6개월 전과 달리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된 이번 회담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전환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중국에서 또 다리 사고가 났습니다. 화재와 폭우로 대교가 붕괴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번엔 다리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베이징 김한준 특파원입니다. 다리에서 시뻘건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교각 상단은 순식간에 화염으로 뒤덮입니다. 烧得好快啊！烧得真快。 어제 저녁 중국 후난성 창사시의 한 다리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상판 아래 보수공사를 하던 중 원인 모를 불이 난 건데 다행히 다리는 무너지지 않았고 인명피해도 없었습니다. 不知道这个水泥灯子烧什么，好奇怪。我也没咋搞个的，应该是。 중국에선 올 들어 교량 안전사고가 잇따르며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리 상판이 갑자기 물속으로 떨어지고 철제 구조물은 엿가락처럼 휘어진 채 축 늘어집니다. 지난 4월 베이징 동쪽 순이구에 있는 왕복 6차로의 다리가 화재로 붕괴되는 모습입니다. 폭우가 계속됐던 지난 6월 중국 중남부 구이저우성에선 산사태가 발생하며 다리가 그대로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那个桥梁全部塌下来，马上就踩刹车了嘛，然后我心里就吓懵了。 중국 국무원은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전국의 교량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라고 올해 들어 2차례나 지시했지만 사고는 잊혀질만 하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학생 43명이 오늘도 등교에 수업을 받은 인천의 한 대안학교에 청천벽력 같은 통보가 날아들었습니다. 교육청 인가를 받아 똑같이 학력도 인정되는 엄연한 학교인데 14년 동안 써온 건물을 무조건 넉 달 안에 비우라는 겁니다. 어찌된 사정인지 노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과학 수업이 한창입니다. 인천의 한 대안학교입니다. 2011년 인천시 교육청이 정식 인가를 내주고 인천시가 소유한 청소년 수련관 가운데 한 층을 무상으로 사용하라고 허가해 지금까지 14년간 운영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달 초 인천시는 갑자기 올해 말까지 건물을 비우고 나가라고 통보했습니다. 저희랑 어떤 얘기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이전한다는 거는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문제가 시작된 건 청소년 수련관 이전 때문입니다. 매년 상반기 수련관이 떠나고 빈 건물을 어떻게 쓸 건지 검토하다가 최근 이 건물을 애초부터 학교로는 쓸 수 없다는 사실이 14년 만에 드러난 겁니다. 어떤 건물을 학교로 사용하려면 법률에 따라 학교로 지정돼야 하고 동시에 건축법에서는 교육연구시설로도 지정돼야 합니다. 하지만 이 건물은 1992년 준공 때 사회복지시설로만 용도가 한정돼 있었습니다. 인천시는 지금이라도 용도를 바꿔 학교를 살리는 방법을 찾는 대신 퇴거 통보라는 쉬운 쪽을 선택했습니다. 4개월 안에 갈 곳을 찾지 못하면 특히 1학년과 2학년 학생들은 다니던 학교가 없어지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수학능력 시험을 준비하던 학생들에겐 청천벽력 같은 얘기입니다. 학부모들은 분통이 터집니다.
공문 한 장 보내놓고 100년 되게 교육을 하고 있는 학교에 나가라고 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취재진의 질문에 인천시는 재검토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법으로 보장된 연차 유급 휴가가 있죠. 그런데 1년 동안 연차를 하루도 쓰지 못하는 곳이 있다면 믿어지십니까? 평균 연차 0.3일, 국회 보좌진들 이야기입니다. 국회의원 한마디에 법으로 보장된 휴가도 접어야 하는 게 이들의 현실인데요. 이지율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일정을 조정해봐라. 여름휴가 하루 전날 의원의 이 말 한마디에 보좌진 A씨는 휴가 취소에 위약금까지 물어내야 했습니다. 다른 의원실의 또 다른 보좌진 B씨는 휴가 기간 방원을 모집해야 했습니다. 휴가 직전 내려진 의원의 갑작스런 업무 지시 때문입니다. 입법 보좌를 이유로 의원의 지시가 있으면 수시로 동원되다 보니 휴가는 물론 주말, 연휴를 가리지 않습니다. 지난해 국회 보좌진들의 연차 사용 일수는 평균 0.3일입니다. 최근 3년 동안 평균 연차 일수도 하루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휴가를 가더라도 의원 재량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시스템으로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올려서 의원이 결제받고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요. 의원 허락받고 그냥 하루 쉬는 걸로.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노동법이 보장한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데 국민 전체가 노동법이 보장한 권리를 보장하라는 건 사실 앞뒤가 안 맞는 말. 강선우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논란 직후 여야 의원들은 앞다퉈 국회 보좌진 처우 개선을 약속했지만 실제 입법으로 이어진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MBN 뉴스 이지율입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 처리에 각계 우려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민 4명 중 3명은 노사 갈등이 심해질 거라 예상했고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까지 한국에 부정적일 거라는 우려를 전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은 물론 이재명 대통령도 재고 의사는 없어 보입니다. 장가희 기자입니다.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회장이 민주당 원내 지도부를 만나 국회 통과가 임박한 노란봉투법의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We are concerned that the passage of the Yellow Envelope Act in the National Assembly could affect Korea's reputation as a regional hub for multinational companies. 한국경영자총협회를 포함한 경제 6단체도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란봉투법의 피해는 결국 일반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안 수정 없이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기업이 원하는 것은 예측 가능한 정책과 투명한 규제입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일은 정부와 민주당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방일, 방미순방에 동행할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진 이재명 대통령도 노란봉투법 관철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세계적 수준에서 그리고 노동자라던가 혹은 상법 수준에 있어서 맞춰야 될 부분들은 원칙적으로 지켜야 될 부분들이 있고 8월 임시국회는 21일부터 열릴 예정인데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리는 22일은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여야가 합의함에 따라 노란봉투법은 23일 상정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지만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를 저지할 뚜렷한 수단이 없는 만큼 노란봉투법은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일은 줄이고 돈은 지금처럼 벌 수 있다면 반대할 직장인이 있을까요? 근로시간 단축은 이재명 정부 공약이죠. 주 4.5일제를 놓고 현장에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일부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2년 동안 주 4일제 시범사업 중인 세브란스 병원. 일주일에 하루 더 쉰다고 일상이 달라질까 싶었는데 체감 효과는 컸다고 합니다. 의심 반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신기하게 진짜 좀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평소에 번아웃이 와서 되게 우울했다면 좀 밝아진 그런 생활이 가능하다? 재충전 시간이 늘자 업무 효율도 올라갔습니다. 일은 힘들지만 여전히
그래도 제 나름의 여유가 생겨가지고 좀 더 잘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시범 사업 기간 간호사들의 퇴사율은 낮아졌고 의료 서비스의 질도 크게 개선된 걸로 조사됐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노동 강도가 높은 병원 사업장을 중심으로 정부 공약인 주 4.5일제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관건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은 간호사들이 임금 10%를 삭감하고 사측도 대체 인력 근무에 매년 5억 원을 더 써와 내년에도 주 4일제가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경영난이 큰 대다수 영세 사업장은 정부 지원 없이는 첫 발도 떼기 어렵습니다. 노동계 일각에서도 신중론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급격하게 법제화한다거나 일회성으로 세금으로 이제 지원을 한다는 거는 지속 가능성한 노동 시간 줄여나가는 방법이 아니다. 노사 화합의 장을 대화할 수 있는 장을 먼저 마련해주고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돼. 정부는 부처 합동 청사진을 짜 점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재원 마련부터 사회적 합의까지 난관이 적지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한미 연합훈련이 시작된 어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보란듯이 신형 구축함을 찾았습니다. 훈련은 대결이라며 핵무장 확대를 공언했는데요. 꾸준히 대화 손길을 내밀던 우리 정부만 머쓱해졌습니다. 김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계기판 주변을 둘러보고 함정한 시설들을 둘러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이 시작된 날 김 위원장은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연호를 점검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합동군사 연습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가장 적대적이며 대결적이려는 자기들의 의사를 숨김없이 보여주는 최근 한미연합훈련은 핵 요소가 포함된 군사적 결탁이라며 한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핵무장 필요성을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 국가가 직면한 안전 환경은 핵무장화의 급진적인 확대를 요하고 있다고. 핵무기 투발 수단으로 쓰일 수 있는 구축함 앞에서 일부러 해군이 국가 핵 사용에서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축사에서 대화 손길을 내민 이후 첫 반응인데 핵을 내세우며 강경한 반응을 내놓은 겁니다. 한미군사훈련이 북한 핵무력 강화의 명분으로 활용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 북미 대화에서 한미군사훈련이 최대 장애물이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이자 비핵화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정말 사람처럼 두 손을 자유자재로 쓰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국내 최초로 개발됐습니다. 손가락 하트에 깍지 끼는 동작도 가능해 미세한 부품을 다루는 산업 현장에도 곧바로 투입될 수 있는데요. 민지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손을 들어 인사를 하듯 좌우로 흔들거나 양팔을 꼬아 팔짱을 낍니다. 10개의 손가락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움직이거나 깍지를 끼는 동작도 거뜬히 해냅니다. 국내 최초로 양손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이 휴머노이드 로봇은 엄지와 검지를 구부려 손가락 하트를 만드는 정교한 동작까지 가능합니다. 작은 핀셋으로 부품을 집어들거나 얇은 도구를 사용해 나사를 조이는 정교한 동작이 가능해진 비결은 15개의 손가락 관절에 있습니다. 15개의 모터가 액추에이터가 들어가고요. 그 손가락당 3개입니다. 그러니까 손가락당 3개 이상 있어야지 정밀한 나사를 돌리거나 툴을 쓰는 작업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미국의 휴머노이드 피규어는 택배를 분류해 옮기는 기술을 선보였는데 국내 기술로 비슷한 수준의 동작이 가능해졌습니다. 정교한 손동작이 구현되면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Currently, the biggest challenge for Atlas and other humanoids on the market is adaptability. How many tasks can you perform with a single system? 휴머노이드 로봇이 가장 먼저 생산 현장에 투입되는 건 자동차 제작 과정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올해 10월부터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 휴머노이드 아틀라스를 시범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정부도 2030년까지 1조 원 이상의 투자를 약속한 가운데 K 휴머노이드 기술 개발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이번엔 건강 뉴스입니다. 보통 건조한 겨울철에 심해진다고 알려진 아토피 피부염이 요즘 같은 한여름에도 폭염과 자외선 탓에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방치하면 병을 키울 수 있는 만큼 가려움에 상처가 날 정도라면 서둘러 치료가 필요합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30대 남성의 팔입니다. 무심결에 긁다 보니 어느 순간 피부가 두꺼워졌고 상처도 생겼습니다. 목과 다리, 가슴 부위도 거칠어졌습니다. 검사 결과 아토피성 피부염에 걸린 것으로 진단됐습니다. 제일 괴로운 거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죠. 피곤한 것 때문에 피부 상태가 더 악화되고. 아토피는 피부에 나타나는 면역 이상 반응으로 발진과 함께 참기 힘든 가려움을 유발합니다. 처음에는 피부가 희미한 붉은 빛을 띌 뿐이어서 알아차리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대로 놔두면 비염이나 천식 등 다른 알레르기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조한 겨울철과 호르몬 분비에 변화가 생기는 야간에 주로 심해진다고 알고 있는데 강한 자외선 탓에 여름에도 극성입니다. 한 달에 100명 이상 오거든요. 겨울이랑 큰 차이 없나요? 없죠. 유익한 자외선 이외의 자외선들이 햇빛에는 굉장히 많이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피부에 자극이 오히려 가면서 폭염에 흐르는 땀도 병을 키웁니다. 목과 팔꿈치, 오금 등 여름철엔 몸에서 접히는 부위에 아토피가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땀이 가득 차고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아토피는 가렵다고 긁으면 체내에서 사이토카인이란 물질이 분비돼 더 가려워지는 만큼 의식적으로 긁는 걸 자제해야 합니다. 헐렁한 옷을 입거나 뜨거운 물 샤워를 피하면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8월 하순으로 접어들고 있지만 열대야와 폭염의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내일도 서울과 대전의 아침 기온 26도, 강릉은 27도로 대도시와 해안가 곳곳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한낮에는 동해안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3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연일 더위 속 소나기 소식도 잦습니다. 오늘도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곳곳에는 국지적인 소나기 구름이 발달해 있는데요. 앞으로 저녁까지 전국 곳곳에 불시에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고요. 내일도 새벽부터 오후 사이 중부와 전남, 제주에는 5에서 많게는 4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내일 전국 하늘에 구름 많겠고요. 동해안을 중심으로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대전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광주의 낮 기온 35도, 포항은 36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절기 처서가 지나도 폭염과 열대야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